오늘 읽어드릴 책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셀프 리모델링 25가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매년 스승의 날이면 우리과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거기서는 을의 간단한 선물과 함께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코팅하거나 두루마리로 만들어 각 교수들에게 전달한다.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짧은 글이 있다. 그 글을 쓴 남학생은 선생님이 좋아요. 그냥 이라는 말과 함께 그 아래에 자기 이름 석자를 적어 놓았다. 나는 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짧은 글을 잊지 못하고 있을까? 당신도 날 싫어하잖아요. 내가 싫다면 나도 싫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이유는 없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 가장 많이 되는 이유들이다. 미움을 받지 않고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쪽에서 먼저 상대방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싫어하면 상대방 역시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심리학자 에로슨과 린다는 이같이 평범한 진리를 실험으로 확인했다. 그는 서로 안면이 없는 대학생들끼리 잠깐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게 했다. 둘 중 한 명은 실험 조교인 가짜 실험 참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실험 목적을 모르는 순진한 실험 참여자였다. 대화가 끝난 다음 순진한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가짜 실험 참여자와 연구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도록 상황을 연출했다. 한 조건에서는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조건에서는 자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런 다음 대화를 나눴던 가짜 실험 참여자에 대해 평가하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 평가했던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탕발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심리학자 레베카는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로 초면인 대학생들에게 짝을 지어 5분간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화를 하게 했다. 대화가 끝난 후에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게 했다. 그때 실험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파트너가 좋아한다거나 또는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고 슬쩍 귀뜸해 주었다. 그런 다음 다시 짝을 이뤄 시사 문제에 대해 10분씩 이야기를 주고받게 하고 이를 녹화했다.
그리고 실험 목적이나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3자의 평가자들에게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게 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털어놨다. 또 상대방에게 훨씬 더 다정하게 대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에 훨씬 더 동조를 많이 했다. 이처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적 현상을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한다. 자동차 판매왕의 비결 I like you. 상사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수들은 대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 학생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약보다 환자를 더 좋아해야 한다. 은행가로 성공하려면 대차 대조표보다 고객을 더 좋아해야 한다. 일개 영업사원으로 연간 2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려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록된 존 지라드에게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다. 그는 2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첫째, 고객들은 적당한 가격을 원한다. 둘째, 고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구입한다. 결론은 좋아하는 영업사원이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을 묻자 그는 매달 13,000여 명이 넘는 고객들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적은 편지나 카드를 보낸다고 말했다. 신년이나 추수감사절 또는 생일 등 상황에 따라 축하하는 글은 달라지지만 개인적인 인사말은 언제나 같았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물론 이름과 서명 외에 자동차 판매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며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서 항상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그리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 그것만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 업무 지시, 상품 판매, 외교, 정치적 리더십 등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설득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를 좋아해야 한다. 자기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좋아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을 씻고 찾아와도 약에 쓰려고 해도 점점점점. 하지만 여태 느끼지 못한 좋은 감정을 느끼려면
그걸 찾으려고 시도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그의 가족이나 그가 속한 집단, 친구,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나 그의 취향, 기호 등에 대해서라도 좋아할 수 있는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 또는 사물에 대한 호감을 보이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대의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다. 되게 큰아이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착해서요. 이런 이웃이 바로 위층에 산다면 그 집 아이가 아무리 쿵쾅거려도 그 집에 가서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사람에겐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다. 오래전 차가 낡아 새 차를 구입하려던 참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직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니세요?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위험하니까 빨리 새 차로 바꾸셔야겠어요. 실제로 많은 영업사원들이 차를 팔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난 다른 영업사원은 앞에 사람과 전혀 딴판이었다. 몇 가지만 손을 보면 몇 년은 더 타실 수 있겠네요. 연식에 비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관리를 잘 하셨나 봐요.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차를 구입했겠는가? 나는 후자에게 계약서를 요구했다. 왜 그랬을까? 정들었던 내 차를 형편없는 고물로 취급한 영업사원을 나는 좋아할 수가 없었다. 반면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고마운 내 차를 좋게 평가해준 후자에게 더 호감이 갔다. 그에게는 신뢰감까지 느껴졌다. 두 명의 영업사원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다른 한 명은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왜 그랬을까? 전자는 고객의 차를 형편없는 고물로 취급해 고객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차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후자는 낡은 차에 호감을 보임으로써 고객의 호감을 사고 신뢰감을 얻어 목적을 달성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꼭 그걸 말로 해야 해? 하면서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를 꺼린다. 특히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렇다. 가족에게 부정적인 표현은 잘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좋은 감정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쑥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을 혼자 간직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불쾌해야 할 사람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돼야 한다. 좋아하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어휘를 늘리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표현을 시도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자. 그 사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좋게 느껴지는 점들을 찾아보자. 근사해요. 멋있어. 좋은 생각이야? 그 옷이 잘 어울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워. 네 친구들은 예의가 바르구나.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짧은 문장들을 모조리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목록으로 작성하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표현하자. 생각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 진솔하게 말해보자. 보디랭귀지를 놓치면 사람을 잃는다. 온화한 표정의 여인이 남자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미워. 남자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인상을 쓴 아버지가 아들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친다. 아빤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한단 말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실제로 대화에서 말의 내용은 얼마나 중요할까?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어는 전체 의사소통의 7%만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반면 38% 정도는 음조나 억양, 말투를 통해, 나머지 55%는 표정, 몸짓, 자세 등 시각적 요소를 전달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93%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형태, 즉 말이 아닌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표정이나 말의 억양으로 미루어 화를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도 난 화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까? 대부분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면의 감정은 말보다 신체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특히 감정적 메시지는 90% 이상이 비언어적인 수단, 즉 신체 언어에 의해 전달된다. 신체 언어는 보여주고 싶은 감정뿐 아니라 감추고 싶은 감정까지 숨김없이 나타낸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 언어를 파악해야 한다. 신체 언어를 놓치면 관계가 악화된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원래 신의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신이 특별히 부여한 재능을 의미한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특성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며 주변에 몰려든다. 둘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한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있고 싶어한다.
어느 조직이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며 그들은 대개 조직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체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데이트나 육아와 같은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세일즈, 비즈니스, 경영관리, 범죄수사, 정치까지 거의 모든 일에서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공감이란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은 그 사람의 음조, 몸짓, 표정 등 신체 언어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능력이다. 비언어적인 감정인식 능력은 대인관계의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특히 대인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개 비언어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비언어적인 단서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하면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진다. 도무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낄 자리와 안 낄 자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딴전을 피우고 하품을 해대도 눈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떠벌린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골프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짐작하지 못한다. 자꾸 시계를 보거나 시선의 초점이 흐려진다면 상대는 무례하지 않게 당신의 말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의 신체 언어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내면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표정이나 시선 또는 자세 등의 비언어적 단서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중을 읽어낸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나 인기가 좋다. 심리학자 스나이더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나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감찰 능력이라고 명명했다. 쉽게 말해 눈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사전에서는 눈치를 남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챌 수 있는 힘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포착해서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대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 감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첫째, 상대의 내면 상태를 민감하게 포착한다. 둘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나다. 셋째,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렇게 길러보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들의 종류를 찾아보고 그것들이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비언어적 단서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표정은 종족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것보다도 많은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선 역시 많은 것을 전달한다. 응시 방향이나 응시 시간, 눈을 뜨는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성거림, 걷는 속도, 다리 떨기 등 다양한 방식의 움직임 역시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성격을 나타낸다. 턱꿰기, 팔짱 끼기, 기울이기 등 머리, 몸통, 팔과 다리 등을 통한 자세도 그 사람의 태도를 전달한다. 신체적 거리와 신체 접촉의 정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목소리 크기, 억양, 속도, 리듬, 고저 역시 감정이나 성격을 판단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신체 언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봐야 한다. 평소에도 그 사람들의 대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람들이 감정이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지 확인하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대화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비디오를 볼 때 소리를 줄여 신체 언어만으로 주고받는 감정과 메시지를 추론해보자. 자신이 대화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스스로가 내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검토하자. 다른 사람에게 쉽게 호감을 사는 사람은 확실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남다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사과 먼저, 변명은 나중에. 이것 보세요, 한기주 씨. 미안할 때는요, 미안하다고 하고요. 고마울 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서툴다고 버티지 말고 고치세요.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 대사 중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을 변명부터 늘어놔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11시 50분에 집에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대꾸한다. 아직 12시도 안 됐잖아. 누가 늦고 싶어서 늦은 줄 알아? 이런 집에서는 종종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큰 싸움이 벌어진다.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늦은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해명은 그 다음에야 할 일이다. 마법이 담긴 말, 미안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은 어려움을 겪고 나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 탄탄해진다는 말이다. 그 말은 갈등이 제대로 해결된 후에만 맞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골이 되기 시작한다. 그럴 경우 앞의 속담은 비 온 뒤엔 골이 더 괴어진다로 바뀐다. 이발사 김모 씨는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처남에게 빌려준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드는 바람에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투경찰 임모일경은 육군 병원에 입원 중인 동창 이모 상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고교 시절 이 상병에게 자주 구타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대학 진학도 실패한 것이 억울해 7번이나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 모두 잘못한 쪽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화가 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면 금방 화가 풀린다. 미안하다는 말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며 그 말은 3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제 탓입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반대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언젠가 쇼핑을 위해 차를 운전하고 갈 때였다. 비가 오는 데다 날도 어두워져 뒤에서 오는 버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을 바꿨다. 경적을 울려대며 내 차 앞에 급정거를 한 버스에서 기사가 뛰어내려와 내 차를 가로막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기사는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내게 상소리를 해댔다. 나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에이 하는 한마디를 내뱉은 그 기사의 얼굴은 물먹은 종이처럼 스르르 풀어졌다. 그러고는 그의 차로 돌아갔다. 그때 만약 내가 사과에 앞서 변명을 하거나 그 운전자가 했던 상소리를 꼬투리 잡아 맞고함을 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뭔가 끔찍한 공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사소한 운전 시비가 끔찍한 사고로 번진 기사를 접하다 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부터 먼저 하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계속 화를 낼 수는 없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을 잃게 된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반성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과할 수 없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역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과오엔 너그럽다. 그래서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 역시 먼저 사과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열등감을 재확인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사람 역시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한다.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과를 해서 잃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뻔뻔한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힌다. 잠재적 보복 가능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별거 아닌데도 사과를 미루다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인데 눈꽃만한 자존심을 지키느라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골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다투고 난 뒤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겸연쩍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과하면 왠지 굴복하는 것 같아서 사과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과란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사과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사과란 패자의 강요받은 굴복이 아니라 자긍심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주도적인 행동이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과오를 먼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변명 대신
자기 잘못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생겨났다. 또 사과를 먼저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보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기 어렵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비난의 화살을 걷어들인다. 뿐만 아니라 먼저 사과를 하면 상대방 역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뭔가 먼저 제공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 역시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이를 야단치고 난 다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랬더니 아이 역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요, 뭐 아빠.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 상처 받는 것보다 상처 주는 것이 더 상처가 되는 것이 많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상대를 만날 때마다 빚진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다. 진심을 다듬은 사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상처까지 치유한다. 잘못을 저지른 후의 사과 여부는 정치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큰 과오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은폐하고 변명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치인들이 많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의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자 결국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다. 반면 쿠바 침공에 실패한 케네디 대통령은 자청에서 텔레비전에 나와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저희가 피그만을 공격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것이 다였다. 그는 간단한 사과 성명 하나로 곤경에서 벗어났으며 입지는 한층 강화되었다. 지금도 케네디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일찍이 공자는 인간은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허물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변명만 한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 소인은 저지른 과실에 대해 변명하기 바쁘지만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고쳐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며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잘못이 있다면 따지지 말고 얼른 미안하다고 말하자. 눈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자.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
이왕 절을 할 바에는 큰 절을 하자.